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기본 강의를 이제 어느 정도 끝내고요. 이번 강좌서부터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 사회복잡개론의 문제풀이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죠. 사실 전체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야 할 과정인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내가 이제 지면으로 봤을 때, 이 책으로 봤을 때, 기본서로 봤을 때 내가 이해했던 내용하고 문제시 되었을 때 과연 다가오는 게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예상 강의로서는 한 30여 강 정도 되거든요. 물론 사실 문제풀이 강좌 그 타임으로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문제를 핵심을 좀 위주로 해서 딱딱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이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의 목차 해가지고 보시면요, 이 총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내용 정리 문제 해가지고 제일 챕터 1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본 문제 정리는 제목 그대로거든요. 이 전체 기본서에 있어서 반드시 체킹을 하고 또 암기사항이라면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기본적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 문제라는 내용이 난이도로 봤을 때는 상중하에서 중하 정도 돼요. 중하입니다. 절대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 문제를 접하실 때 좀 부담이 많이 없게, 부담 없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가게 되면 단원별 예상 문제에서 나오죠. 그래서 총 지금 7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유는 뭐 전에 기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보시면 실천하고 실천 기술론, 요걸 이제 합쳐져 가지고 문제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 놓으니까 원래는 총 8단원이 되는데 7단원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문제 패턴이 실제 기출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난이도라든지 또는 뭐 지역적 문제 또는 뭐 법령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좀 실제 문제하고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챕터가 모의고사죠. 전체 한 20회, 20회 정도의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는 전체 그 타임 진행 과정상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판단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많은 문제를 좀 다루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취합을 해서 제가 수업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세 파트로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문항수로 봤을 때는 뭐 한 수백 문제, 거의 100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그 문제 접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기본 강좌를 어느 정도 했다, 기본 이론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 문제상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목차 됐고 그다음에 뭐 별다른 뭐 OT 사항은 없어요. 어차피 뭐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문제를 다루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내용 정리가요, 총 한 160문제가 약간 넘습니다. 160문제가 넘고, 챕터별로 봤을 때에 물론 이제 중요 챕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전 분야에서 좀 고르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기출,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은 이 지역적인 부분 말고요,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험상에서의 문제고요. 그 전에 우리가 전체 1별에서 기본서가 이런 게 있었구나, 기본서 내용을 또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 과목별로 구분은 안 돼 있어요. 뭐 정책론이다, 행정론이다, 이렇게 구분은 안 돼 있고 전체 영역에서 한 3문제 정도, 160여 문제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면 바로 문제 보실 수 있겠죠. 자,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못한 것은 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체 20문제 가운데서
보통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의 일반론에서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든지 또는 제가 첫 수업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 이론 시간에 미시적, 즉 협의적, 그러니까 개인적 의미에서 개인적 복지의 측면에서 묻느냐 아니면 뭐 집합적 의미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넓은 의미에서 너 거시 또는 광의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챕터 어떤 그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분명히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1번 문제 보시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가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할지 좁은 의미로 설명을 할지는 지문을 읽어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옳지 못한 거 골라야 됩니다. 미리 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대개 보면 문제 잘못 읽어서 답을 잘못 고르시는 경험 많으시죠. 자, 옳지 못한 것은 했는데 풀다 보니까 맞는 걸 고를 수도 있고 또 맞는 것은 이랬는데 옳지 못한 거 고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당락이죠. 문제 정확히 읽고 옳지 못한 거면 못한 거, 바른 거면 바른 거 제대로 체크하고 보는 연습 좀 필요합니다. 자, 옳지 못한 거 1번. 로마니 시는 소극적 사회복지와 적극적 사회복지로 구분하였다. 지금 보니까 소극적 사회복지, 적극적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제대로 구분을 했죠.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다만 실제 기출에서도 나오는 지문이지만 누가 이렇게 나눠놨느냐, 누가 이렇게 소극이나 적극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암기사항입니다. 제가 기본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로마니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로마니신이 소극, 적극 구분했습니다. 맞는 서술이고요. 자, 두 번째, 협의적 사회복지는 사회 특수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적 사회복지 즉 좁은 의미, 즉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 의미의 사회복지죠. 자, 이거는 특수계층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모든 전 국민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외적 계층에게만 복지가 필요하더라. 따라서 좁은 의미 개인주의 복지에서는 복지는 되도록이면 없을수록 좋다. 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요. 사회적 자원이 그만큼 덜 나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고유의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국가는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는다. 뭐 위주로 돌아간다? 시장경제 위주로 돌아간다. 자, 2번 서술도 틀린 게 없어요. 참고로 특수계층 이랬는데 자, 특수 보통 많이 쓰는 얘기가 특수, 예외, 한정, 제한된 계층, 그죠? 특수계층, 예외계층, 한정됐다, 제한된 계층 위주다. 이런 용어들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자, 3번 가보죠. 광의적 사회복지는 공적 복지 제도 운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랬어요. 자, 광의적 의미, 넓은 의미죠.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복지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 왜? 이유는 국민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적 위험에는 누구나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의 찬성, 확대에는 찬성한다는 의미죠. 참고로 위에 있었던 특수 예외 한정, 아까 말씀드린 요 계층에게는 공적 복지에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죠. 왜? 국가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 좀 전에 제가 시장경제 위주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번까지도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4번입니다.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면 협의적 사회복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일컫는다. 특수예배 한정대층에게만 주는 복지를 일컫는다. 틀렸죠. 과거에는 좁은 의미로 봤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하면 현대적 의미에서는 광의로 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는 거죠. 정답 4번 체크하십니다. 됐겠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한정을 주었어요. 협의적 사회복지라고 딱 제한을 걸었죠. 문제에서 협의적 사회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그러면 협의적 의미에서만 일단 골라야 됩니다. 틀린 지문을.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죠? 지문 가운데 광의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답이 되겠죠. 자, 1번 가볼게요. 1번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 1차적으로 둔다. 국가의 개입은 사후적인 거고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개인 가족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 경제에서 개인과 가족의 먼저 능력을 발휘해봐라. 그래도 생활이 안 되면 국가가 사후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자, 맞고요. 두 번째, 빈곤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맞는 지문 같죠? 이거 실제 기출지문이거든요. 빈곤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여기까지는 틀린 부분은 없어요. 개인의 문제가 1차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활 유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장 경제에서 나중에 정해지게 되고 나중에 정해진 특수 예외 한증계층에게는 그나마 최소 한도의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국가가 공공부조 제도 등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옳지 못한 지문입니다. 그럼 맞게 되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번 지문이 빈곤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최소 한도의 개입을 한다. 이렇게 가면 맞죠. 최소 한도의 개입. 요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2번 옳지 못합니다. 정답이고요. 3번 사후 단기적 성격을 갖죠. 그렇죠. 협의니까 제가 뭐 별도 설명드릴 거 없죠. 자, 네 번째 복지 제공을 위한 뭐를 한다. 자산조사 반드시 하잖아요. 자산조사. 그리고 이 자산조사 자, 이건 이 자산조사는 반드시 합니다. 이 자산조사 나올 때 두 가지 개념은 항상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자산조사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네가 네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자산조사하고 주의할 거 소득조사하고 봤을 때 어느 게 크다 그랬죠?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죠? 자산조사가 넓습니까? 소득조사가 넓습니까? 이게 넓죠. 이게 훨씬 넓다. 즉 자산조사 안에는 소득조사가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요거가 나오면 항상 자산조사 하면은 뭐가 발생된다? 사회적인 낙인감, 수치심, 즉 스티그마 발생. 요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소득조사보다는 이게 큰 개념이고 스티그마, 낙인감을 반드시 발생시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가보죠. 자, 좀 전에도 봤는데 로마니신이네요. 로마니신의 사회복지 개념 변화로 틀린 것은 이거는 기본서를 조금만 본 분이라면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는 나 이거 봤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실제 기출에서 출제율이 꽤나 돼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최근에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디테일 못 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의적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로 옮겨간다. 즉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 거 보죠. 자선에서 권리 맞나요? 그렇죠. 맞고요. 두 번째 최저에서 최적 가장 좋은 맞고요. 3번 자, 얼핏 보니까 이거 좀 희한하죠. 공공적인 거에서 자발적인 걸로 간대요. 바뀌어야 되죠. 자발적인 민간에서 시작하는 거에서 공적인 걸로 크게 가야 되죠. 3번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4번 보완적인 거에서 제도적인 걸로 간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자, 3번 가볍게 3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가보죠.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의 비교 서술 가운데 자 역시 틀린 것은입니다. 자, 이거 수업 때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사업하고 사회복지의 비교 문제가 간간히 나옵니다. 실제 기출에서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이라고 했죠? 넓은 쪽으로 봐야 되겠죠? 사회사업 아니면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넓은 개념이고 사회사업은 미시실천적 개념이 강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사회복지는 제도적이고 사회사업은 기술적이다. 맞죠? 사회복지를 넓게 설명하고 있죠. 맞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는 이상적이고 사회사업은 실천적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역시 같은 거. 3번, 사회복지는 고정적이고 사회사업은 역동적이다. 이거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주의하세요라고 했었던 거예요. 왠지 역동성이 있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더라. 역동적인 건 클라이언트의 문제 발생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입 방법도 그때그때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사업이 역동적이고 사회복지는 그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이상, 이념이 불변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연대성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문상 1, 2, 3번이 다 맞는 거고요. 자, 4번. 사회복지는 사후적이고 사회사업은 사전적이다 했네요. 바뀌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가 사전적 세팅, 제도, 그리고 사회사업은 사후적, 제가 좀 좁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사후적 개념이다. 4번이 앞뒤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체크할 수 있죠. 자,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자,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건 1번. 천천히 보죠. 장기적 소득 재분배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장기, 단기 얘기가 나왔는데 자, 한번 보죠. 장기적 재분배하고 단기적. 그런데 장기적, 단기적 재분배에서 우리가 보통 교재에서 뭘 중심으로 이거를 설명하던가요? 그렇죠. 국민연금 재원 조성 방식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건 오랜 기간이 있다가 분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단기는 보통 1년 단위예요. 1년 안짝에서 분배가 일어나면 단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재원 조성 방식에 두 개 중요한 거 있죠.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다 그랬죠. 어느 쪽이죠? 장기적인 것이 적립 방식이죠. 다음 단기적인 것이 부과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적립은 내가 가입자가 보험료 내고 쌓는 거죠. 그 본인이 퇴직할 때까지 쌓는 거예요. 적립한다, 쌓는다. 그리고 내가 퇴직하면 그걸 내가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부과는 내가 지금 내면 현재 받아야 할 노인들에게 바로 줘버리는 거죠. 1년 단위로. 그러니까 단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적립이라는 건 당대에서 내 걸 내가 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앞세대, 내 뒷세대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죠. 그 당대에죠. 그러니까 요 적립은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대 내 재분배예요. 이렇게 되고 부과는 현재 근로세대에서 현재 노령세대로 넘어가니까 요거는 세대 간, 주의해야죠.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 자, 설명되겠죠, 여러분들? 1번 질문 다시 갈까요? 자, 장기적 소득 재분배, 즉 장기적 적립 방식이네요. 소득 재분배는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세대, 뭐라고 돼 있어요? 세대 내 재분배예요. 근데 장기적 적립 방식이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 말이 안 되죠. 저 1번 틀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2번부터 맞다는 얘기인데요. 단기적 소득 재분배는 국민연금에 어디서 일어난다? 부과 방식에서 일어난다. 맞는 서술이고. 세 번째, 수평적 소득 재분배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자, 요게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죠. 수직적 재분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재분배가 있죠. 자, 뭐가 기준이죠? 수직 재분배. 수직 재분배는 어떻게 한다?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간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게 수직이고 수평적인 거, 수평적. 또 수평적인 건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경제가 나오면 수직이 돼야 되고요. 요건 뭐죠? 위험률이죠. 위험률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이전되는 거. 요게 수평 재분배더라. 되겠죠? 그래서 얘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어떤 게 있죠? 산재라든지 또는 아동수당. 아동수당. 왜요? 아동수당은? 그죠?
자녀를 적게 키우는 사람보다 많이 키우는 사람이 위험이 더 많이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재원이 더 많이 가야 된다라는 재분배예요. 요 두 개. 최근에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저 방금 봤고요. 자, 4번. 수직적 소득 재분배는 소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자, 고소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적게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이렇게 이전받아서 200만 원 됐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소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6번 갑니다. 자, 엘리자베스. 자, 이 엘리자베스 굽은 이제 출제율로 봐서는 너무 많이 기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고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옳은 거 골라야 되겠습니다. 옳은 거. 1번. 빈민구제의 1차적 책임은 국가가 졌다. 맞습니까? 엘리자베스 구빈이 빈민구제 책임을 국가가 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슨 문장 기억나셔야 돼요? 교재 내용에서. 자, 엘리자베스 구빈. 빈민구제 책임은 엘리자베스 구빈에서는 개인과 가족이에요. 개인과 가족에게 두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기억나셔야 되죠. 어디까지 부양 책임을 확대했다? 조손까지 확대. 조손. 손자와 할아버지죠? 손자와 할아버지. 자, 부양 의무 확대. 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 틀렸죠? 1차적 책임은 국가다.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째, 빈민자를 균일 처우하여 동일하게 취급했다. 이것도 보니까 어디서 보신 것이죠? 빈민을 균일하게 처우했다는 건 전국 균일 처우 원칙이죠. 전국 균일 처우 원칙은 어디서 나온다? 엘리자베스 구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구빈법에서 나오죠. 3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역시 옳지 않네요. 3번. 구빈세를 징수했다. 요거는 맞습니다. 구빈세 징수하고요. 치안판사, 빈민감독관 등의 제도가 있었죠. 치안판사나 빈민감독관 등의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가 교구별로 구호행정 수준이 달랐죠. 전국이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라 교구별로 구제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교구로 빈민자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뭘 발생시켰다? 교구 이기주의를 발생시켰다. 여기까지도 기억나시죠? 따라서 하나 더 기억하실 거, 엘리자베스 구빈법 당시에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었답니다.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었다. 언제 금지된다? 정주법에 가서 금지된다.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맞고요. 그럼 맞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6번은 3번. 4번. 운영에 있어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없었다고 그랬는데 틀렸지요. 이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요. 지방정부가 실제 구빈행정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영국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또는 지방교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재정부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문에는 재정지원이 없었다 했는데 틀렸고요. 지방정부는 실제 구빈 행정을 담당했다.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7번. 자, 베버리지 6대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왜? 6개는 기본적 암기사항이에요. 자, 여러분 외워볼까요? 정액 기여, 정액 급여, 그죠? 그다음에 대상자의 분류, 행정의 통합, 다음 급여의 적절성, 급여의 포괄성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확인합니다. 1번 정액 기여의 원칙 맞고요. 두 번째 차등급여 맞습니까? 차등급여 틀렸죠? 정액급여입니다. 똑같습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행정책임의 통합 아까 제가 외워드린 거. 네 번째 대상자 분류 됐네요. 자, 8번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어요. COS 자선조직협회하고 SH 인보관이죠. 이 두 개 문제는
단골입니다. 뭐 이거 기출 경력이 많고요. 자, 한번 틀린 거 한번 보죠. 1번.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77년 버팔로에 세워졌다 했는데 이거 여러분 틀린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 1877년에 버팔로가 최초의 타이틀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그냥 최초가 아니죠. 미국에서의 최초는 맞습니다. 미국에서의 1877년 버팔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초로 나타난 자선조직협회는 이게 아니죠. 1869년이죠. 런던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이거 암기해두세요 라고 했었던 거예요. 1번 바로 틀렸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시고요. 최초는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회방문원을 실시했다. 맞죠? 우회방문원들이 대개 누구로 이루어졌었다? 중산층의 부인들이 대개 우회방문원들이었고요. 이 중산층의 부인들이 처음에는 무급, 즉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유급화가 되죠. 유급화가 됩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자, 3번. 자,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두었다. 그렇죠. 개인에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시혜적 성격이 강하죠. 시혜적. 은혜를 베푸는 정도다. 이거죠. 자, 4번. 사회 상류층이 주축이 되어 개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사회 상류층, 그 다음에 뭐 신흥 자본가 또는 중산층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반면에 인보관입니다. 틀린 거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거. 자, 사회구조에 빈곤의 원인이 있다고 봤다. 자, 사회구조, 그러니까 빈곤의 또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찾은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았다. 맞는 거네요. 두 번째, 진보주의, 급진주의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좌파적 개념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정책론 할 때 우파, 좌파 구분해 드렸죠. 우파 그러면 어떤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시험상에서는 우파 그러면 개인주의, 그죠? 시장경제, 좌파 그러면 집합주의, 국가의 개입 이렇게 가죠. 사회구조. 자, 맞는 거고. 3번 박애보다는 사회적 법규를 중시했다. 맞습니다. 법규, 뭐 제도, 정책 이런 것들. 이 박애를 중시한 건 그렇죠.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아까 박애 또는 시해 이런 개념이 가깝습니다. 4번 원조의 중복 제공을 방지했다. 아, 이거 딱 봐도 여러분이 감이 잡히시죠? 이 원조의 중복 제공. 그러니까 2번 이상 안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방지한 건 자선조직협회잖아요. 자선조직협회. 이 자선조직협회 또 중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게 면밀한 사회조사했다. 자선조직협회는. 면밀한 사회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의 과학화에는 기여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녀석 계속 여러분 문제 문항수 위주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조선시대의 구빈제도 특성으로 틀린 거 조선시대. 자, 1번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그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진대법이 되는 것이죠. 진대법이 흑창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의창으로 바뀌죠. 의창으로 바뀌면서 조선시대까지 가게 되죠. 자,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빈곤의 구제 책임은 왕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죠. 빈곤의 구제 책임은 왕에게 있었다. 3번, 상설과 임시제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아, 요게 옳지 않습니다. 상설과 임시로 운영됐던 것은 조선이 아니라 고려죠. 고려시대의 상설, 임시. 그래서 고려시대에 보면 임시 그러면 도감자가 뒤에 분들하죠. 무슨 도감 이랬단 말이에요. 진제 도감 이런 식으로. 3번이 틀렸고.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렇죠. 사전적 제도냐 사후적 제도냐 비황이냐 구황이냐 이렇게 해서 나눈 것이 조선의 특징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